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제 12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릴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딜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디를 파도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이 걸리기까지 우리가 온갖 비양심을 방관하며 살아온 것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사장님,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양심.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말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것은 옳은 일이고 너무나 다른 일이고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게 거짓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도와주지 못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내 자신이 이거 거짓말인데 그런데 누구나 봐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인데 그냥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요런 것이 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계신 철학자와 기독교적 서구 문화권의 철학자 두 분이 말씀하신 양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이고 양심 운동을 주도하며 유튜브에서 수많은 강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이걸 욕심으로 하는지 양심으로 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걸 속이지 마시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아는데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다는 건 이 속 알짜리, 즉 양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뭔가 찜찜한 거죠. 근데 남한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찜찜한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찜찜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불편하고 찜찜한 것이 없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당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즘 특히 젊은 남성들이 열광하는 혼돈의 해독제라 불리며 지적 영웅으로 떠오른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 조던 베런트 피러스는 양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양심이란 게 뭔지 알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직전에 양심이라는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주죠. 신기하게도 여러분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죠. 웃긴 점이 뭐냐면 사람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양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5년이든 10년이든 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겠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훌륭한 가정을 꾸렸을 것이며, 얼마나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양심에 따라서 살면서 맺은 인간관계는 진짜 여러분의 본 모습에 기반한 관계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 태바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여기 그림에 12 Rules for Life 이렇게 나오는데. 네, 조던 피러슨의 의미 없는 삶을 끝내고 인생이란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나침반을 제시한 책이 바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리뷰가 아주 좋아요. 저도 꼭 읽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윤홍식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6가지 마음 경영의 비결. 카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카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 책을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그 학당의 윤흥식 선생님은 보니까 뭐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온 사상, 철학, 종교를 넘나들면서 아주 굉장히 쉽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조던 피러슨. 조던 피터슨 교수도 제가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네. 쉽게 얘기하면서도 그
서양 철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흡사하게 얘기를 해서 인기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양심대로 살기가 힘들 수도 있고 어긋나는 거 저는 느껴요. 사실 제가 어떨 때는 분명히 있어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찝찝하죠. 아무래도 찝찝하고, 제가 이 자영업 하면서 미국에 와서 특히 자영업이라는 걸 하면서 살면서 네. 진짜 우리 다른 분들은 또 물론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음. 그야말로 그야말로 어둠의 세계, 배신, 사기, 훔치기, 이거 무슨 뭐 에콰도르인 뭐 전직 백인 경찰관 할 것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로부터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은 사기, 뭐 도둑, 뭐 어머. 별걸 다 당했기 때문에 아, 이 정말이요? 김 예, 사장님이? 그럼요. 그런 걸 다 어머나. 겪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의 곱게 살아 보이는데? 곡기사 와. 꽃길만 걸으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제가 그래서 아니었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네. 밑바닥 생각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완전히 정말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의 그런 안 좋은 모습까지도 많이 봤어요. 특히 미국에 와서, 한국보다도. 그래서 네. 우리 세바님이 어떤 때는 특히 우리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막 안 좋은 대화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많이 저같이 놀랬죠. 그렇게 완전히 이 미국 땅의 밑바닥에서 정말 사기와 거짓말과 도둑질과 모든 것을 겪은 사람한테는 사실 활동가 분들의 그런 갈등은, 그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고상한 갈등이에요. 아, 굉장히 고상한 정말요? 갈등이어서, 예, 어.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다 이해하고 음. 그분들과 늘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하여튼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찝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제대로 살아요. 양심을 어기고 잠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사기쳤다고 치는 사람 절대로 잘 되지 못하더라고. 보면 항상 그렇게 하고 맞아요. 살아요. 맨날 그렇게 하고 살아. 네. 맞아요. 끝이 안 좋죠, 예, 항상. 예. 오늘 전해 드릴 내용입니다. 간추린 국내외 소식 및 오늘의 주제 Far Right Populism. 지역 및 산업 소식, 펜스 부통령 노스캐롤라이나에 방문. 다음 카페 NC코리안. 아파트가 좋을지 타운홈이 좋을지 이스트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이미화 교수님과의 대담. 김 사장님, 인도의 의회 선거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예, 최근 뉴스에 나왔죠.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선거, 인도 의회 선거가 며칠 동안 열려서 지금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이나 되어야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데요? 인도 유권자 수가 9억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인도 인구 5억, 중국 인구 7억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근데요. 그게 1980년대 얘기더라고 보니까. 그럼 오차가 많이 그래서 나겠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길래 제가 인도가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인지 네.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 도대체 인구가 몇 얼마나 되죠? 명이길래 유권자 수만 9억이냐고. 인도의 인구 수가 13억 명이 넘어요. 13억 명. 13억 명. 예. 13억 명. 나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깐 자영업 네. 하느라고 이 지리 공부를 안 하는 사이에 인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많이 늘었네요, 진짜. 그럼 이거 굉장히 많이 아셨습니까? 늘었네요. 세바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인도는 인구가 많다.' 이 정도만 알았지 그럼,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그럼 몰랐어요. 중국 인구는요? '중국 인구는 인도 인구보다 더 많다.' 이렇게만 알았죠. 저는 중국 인구가 많아야 10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14억이에요. 14억. 14억. 와, 진짜 무지하죠. 이 두 엄청나네요, 나라 진짜.
인구만 합쳐도 뭐 27억? 아, 거의 30억에 가까워요. 야. 아니 어떤 네, 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인도와 중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예. 이렇게 큰 인도입니다. 근데 이 인도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BJP 당의 모디 수상이 2014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BJP 당은 힌두 다수계를 대표하는 당입니다. BJP 네, 당이 그 다수계의 힌두, 그다음에 소수계인 무슬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소수계인 무슬림이나 크리스찬이나 이런 인종들 유권자들을 좀 약간 배려하는 당이 우리 네루 총리의 뭐 손주인가 증손주인가 되는 사람이 당수인 그 야당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여기서 음, 지고 요번에도 나왔는데 출구 조사에서는 아마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당이 이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조사 결과. 네, 물론 내일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모디 총리가 또다시 에, 차기 수상으로 집권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모디 총리가 인도 여성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투표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아, 외람된 질문이지만 인도에서 그 여성 유권자들 언제부터였죠?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두 번째 그래서 내일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스캔들로 연립 정부가 깨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오스트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물, 뭐 다뉴브 강이라고 네. 그러죠. 예. 그 네. 알프스 산자락에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그런 그쵸. 아름다운 아름다운 곳이죠. 나라고 독일어를 쓰고 있고 독일과는 다른 국가인데 이 나라의 이야기가 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간단하게 워낙 많은 소식들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오스트리아는 왜 유명하냐면 2016년부터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에 다른 당과 연합해서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이 당의 이름은 프리덤 파티입니다. 음. 그래서 프리덤 파티 오브 오스트리아 영어로 하면 FPA여야 되는데 독일어로 따지면 FPO 비슷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FPO. 네. 근데 문제는 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프리덤 파티의 한 인사가 네. 선거 전에 러시아의 어떤 부호의 딸과 스페인에서 만나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 부호의 딸이 야, 네. 내가 지금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건수가 있다. 어. 내가 너 선거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중에 선거에서 잘해서 자리 좀 잡으면 나랑 같이 할래? 요런 비디오가 지난주에 독일의 짜이퉁이 독일어로 타임즈란 말입니다. 네. 짜이퉁지에 하고 다른 신문에서 비디오가 공개가 돼 버렸어요. 어머. 이게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꼭 트럼프와 러시아 연루설 이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모설? 이거 뇌물 스캔들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맞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재빠르게 이 프리덤 파티 이 사람들 책임자들은 바로바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다 사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발빠르게 대처를 맞아요.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낙태 금지법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낙태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감히 태바님한테도 태바님은 지금 낙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힘들어요.
왜? 이거는 너무 복잡한 예, 문제죠. 왜? 한마디로 낙태를 대답을 할 수가 찬성한다 없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 태아를 막 죽이는 끔찍한 일을 찬성한다는 게 되니까 네. 도저히 그 인격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 그 여성의 권한을 또 무시하는 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캐롤라인 열린방송 지난번에 심박 낙태 금지법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김영훈 교수님이. 네네. 하트 맞아요. 비팅. 그래서 뭐 임신 6주 후부터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의 생명체므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한다 하는 심박 낙태 금지법 뭐 이런 게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그때 뭐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랬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여러 주에서 낙태 완전 금지가 지금 아. 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뭐 알라바마, 미시시피, 뭐 조지아 뭐 이런 데 계속. 아유 참 이거 공화당이 예, 다수를 차지했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주에서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최고 99년까지 감옥살이. 뭐 어머 이런 것까지. 감옥살이요?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아니 이게 무슨 이유지? 이렇게까지 이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이 너무 가혹한 낙태 음. 금지에 대한 법안 때문에 이렇게 뭐 조지아, 뭐 알라바마 이런 데서 계속 지금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왜냐하면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생명을 생각하면 그거를 죽인다는 건 사실은 이 인권을 죽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생명을 그럼요. 죽이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안 네. 좋지만 근데 문제는 여성으로 볼 때 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잘못된 임신이 예, 잘못된 많죠. 임신, 뭐 뭐 근친상간도 많이 일어나요. 저 우리 그럼요. 국내에서도 그런 일 그렇대요.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서는. 아 그럼요. 그런 외국에도 많아요. 임신은 도저히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간에 그럼요. 의한 임신. 그렇죠. 여성이 원하지 않았는데 범죄 때문에 생긴 임신이라든가.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기각됐다고 하네요. 예, 계속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성이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낙태 반대하는 여성들의 네. 주장이고, 뭐 이래서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한참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 수혜에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8년 1월에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라는 그 기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뭔가요? 각 주는 메디케이 수혜자에게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혜택을 안 줘도 된다. 이런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 메디케이드는 뭐냐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 네.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 혜택을 베푸는 거죠. 메디케어는 이제 65세 이상 아니면 뭐 굉장히 음, 어린이 이런 분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는 거고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근데 이제 메디케이드 이 저소득 계층에게 주는 보험 혜택을 그 오바마케어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계속 그 사람들한테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에 바로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즉 트럼프 행정부라고 보면 되죠. 트럼프 행정부가 네, 네. 각 주한테 야 니네가 필요하면 혜택 안 줘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이거를 적용하니까 알칸소주 같은 경우는 알칸사 갑자기 이거 시행하면서 18,000명이 보험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진짜. 네. 아,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네. work requirement라는 거예요. 메디케이를 받으려면 그냥 무조건 나 임금이 적어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주마다 좀 다른데 이상은 네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음,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든지 그런 걸 할 때만 메디케이드 줄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아, 맞추지 못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몸이 아프거나. 그렇죠. 예. 그런 조건이 붙으니까
알칸사 같은 경우는 18,000명이 갑자기 인슈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 보험이 없어진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너무한다. 각 주마다 계속 생겨요. 네. 뭐 어떤 주에는 10,000명, 어떤 주에는 뭐 18,000명, 뭐 이렇게 지금 인디애나주 우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지사를 했던 인디애나 여기 또 일찌감치 이거를 적용을 했어요. 또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에 대한 잡 리ኳ어먼트 이거 또 우리 미국 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메디케이드 워크 리ኳ어먼트가 지금 적용되는 주가 이렇게 빨간 줄 아이다호, 아리조나, 뭐 오클라호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이시죠? 예, 오하이오 뭐 이런 주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공화당계 중심으로 이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저소득층 분들 메디케이드 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보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몸이 당장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뭐 돼요? 비슷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 자 그러면은 이 잡 리ኳ어먼트, 워크 리ኳ어먼트를 통해서 이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를 줄이고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포버티 라인이라는 게 있죠. 포버티 네.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무슨 뭐 푸스탬프라든가 뭐 의료 혜택이라든가 뭐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 그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빈곤선 이렇게 합시다. 빈곤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빈곤선을 좀 낮추자 이거야. 옛날에는 1년에 한 33,000불 버는 가정을 빈곤 가정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이제는 한 28,000불 가는 가정이 버는 가정이라야 빈곤이다 이렇게 더 잊어버린 낮췄어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 빈곤층에 대해서 메디케이드를 줬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한 3만 불 버는 가정은 옛날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 곧 될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기준에 따르면 이제 이 3만 불 연수입 버는 가정도 이제 메디케이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참. 저렇게 해서 이 메디케이드 네. 피해자들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까 4가지 얘기한 것이 자 인도의 선거 이야기, 네.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인 스캔들. 프리덤 파티, 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금지법. 낙태 금지 법안, 그다음에 또 이 의료 혜택에 대한 메디. 축소 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이 far right populism 여기서 오는 거죠 지금 far right populism. 파라이 퍼퓰리즘이 이게 뭔가요? 오늘의 정확하게 주제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극우 인기 영합주의인 거예요. 극우 인기 영합주의. 자, 극우 인기 영합주의란 무엇인가? 영어로 딱 준비를 해놨죠. 독재, 반공산주의 또는 네이티비즘. 네이티비즘 뭐냐면 토착민 위주의 토착민주의. 토착민주의? 쉽게 얘기하면은 뭐 텃세주의. 음. 그러니까 이민자들 오지 말라 이거죠. 미리 살고 있는 사람만 살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극우 인기 영합주의가 뭐냐면 지금 방금 설명 들었다시피 이 인간에게 뭔가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있죠. 아까 인도의 BJP 당과 모디 수상 이 힌두 다수계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인도라는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소수인 무슬림, 기독교인, 그다음에 타민족 이렇게 좀 배려하는 정책들을 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디 총리가 2014년에 당선될 때 들고 나온 게 뭔 얘기야? 다수계 힌두인 중심의 정책을 펼 거야. 그 다음에 경제 모델로는
사우스 코리아 경제 모델 따라갈 거야. 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두 가지로. 그런데 이게 당선이 됐네. 왜? 당연하지. 다수인들이 생각할 때 겉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인도는 뭐 용광로나 마찬가지라 소수민족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위대한 나라야.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 무슬림 저 새끼들 지저분하고 뭐 피도 좀 다르게 섞인 것 같고 저놈들은 파키스탄으로 가지. 원래 파키스탄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인도가. 맞아요. 그래서 다 무슬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갔냐면 그게 아니라 또 상당히 많은 몇백만 명은 지금 또 이 인도에 있거든요. 인도에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좀 분쟁이 씨앗이 되고 있고 지금도 무슨 테러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다수파 위주로 정책을 확 퍼뜨리니까 투표장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투표심이. 음.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까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PO, 프리덤 파티 오브 오스트리아, 이 당의 당수가 누구냐면 나치 정당의 고위 관리였어요. 아예 초창기 당수가. 그래요? 예. 오. 그렇게 아예 나치 잔당들이에요, 이놈 새끼들이. 아, 그렇군요. 얘들이 2010 몇 년에 파퓰리즘 이걸 받은 거예요. 인기 아, 영합을 한 거. 왜? 유럽이 여러 나라가 살다 보니까 그때 막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딴 뭐 중동이니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많이 이거 받아들이기 오겠죠. 진짜 싫잖아요. 그전에는 90년대만 음. 해도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 안 받아들여 하고 하면 다른 나라부터 너희들 왜 이렇게 비인도적이냐, 너희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욕을 먹기 때문에 음. 그때만 해도 받아야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한다, 뭐 이렇게 네네. 했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대 들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을 타고 바로 이런 극우 정당들이 기치를 내세우는 거죠. 우린 이민자 안 받고 우리 토착민 텃세 위주로 나갈 거야 하니까 투표장에서는 사람들이 표를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슬픈 어머나. 얘기 아닙니까? 슬픈 얘기. 아유, 그러면 참. 트럼프 보세요. 똑같죠?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조금 아까 낙태 문제라든가 메디케이드에다가 잡 리ኳ어먼트 집어넣는다든가 그다음에 포버티 라인을 조절한다든가 이거 저소득층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지만 백인 중산층들한테는 굉장히 통쾌한 정책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 가게에서나 우리 동네에서 알다시피 이제 백인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중산층 많이 있거든요. 그 네. 사람들은 이 흑인이나 소수민족들이 일 안 하고 뭐 책 받는 거 있죠? 무지하게 미워해요, 그거를. 무지하게.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얄밉죠. 굉장히 얄미워해요. 그냥 얄미워하는 게 아. 아니라 겉으로 얘기 못해요. 뭐 다 미국이 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긁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바램에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영합해서 하는 정책이 바로 far right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표는 얻을 수 있지만 자, 그다음 가기 전에 브렉시트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 왜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겠어요? 유럽 연합 그 뜻도 좋고 취지도 좋잖아요. 야, 유럽이 같이 좀 협력해서 서로 살자. 좀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지만 서로 통행도 자유롭게 하고 일자리도 쉽게 서로 구할 수 있게 하고 수출입할 때도 장벽도 없애면서 우리 유럽 공동체가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서 만든 게 유럽 연합 아니니까 EU. 그렇죠. 정말 좋은 취지로 했죠. 좋은 취지를 했죠. 근데 브렉시트 뭐예요? 영국 사람들 보니까 와 저거 해봤자 뭐 이민자 생겼을 때 뭐 난민 생겼을 때 배당 받아야 돼. 뭐 몇십만 명 억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불편해. 뭐 일자리 오히려 뺏기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가는데 딴 민족에서 와서 일자리 다 뺏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한테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유 빠져나오자 작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음. 인도의 예나 오스트리아의 예나 미국의 예나 지금 영국의 예나 이런 일들이 바로 far right movement의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표는 아유, 받아요 당장. 네. 그렇지만 이 음. 사람들이 받는 표의 수는 어디서 오냐면 배려와 화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가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여성들 낙태 권리 없애. 너희들 저소득층 혜택 안 줘. 널 나가. 이민자 안 받아. 우리 모르겠어. 아, 이런 그다음에 뭐 무슬림 소수 너희 안 음, 받아. 이런 증오와 반감을 네. 기반으로 한 이 정치를 하는 거죠. 이 파라이트 그룹들이. 아, 이게 그래서 정말 오래 굉장히 안 갈까요? 좋은 겁니다. 이게 이 전 세상을 네. 증오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요. 우리 혹시 황교안 총리가 자유한국당이 대표가 된 다음에 어떤 조계종에 이렇게 가가지고 참석은 했는데 고개 남들 다 빳빳하게 합장하는데 들고, 합장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진 보았습니까? 오늘 아유, 조계종에서 얘기를 했더라고. 그 장면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참석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이야? 참석을 한 다음에 합장을 안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부정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거는? 무시한다, 부정한다, 와서? 근데 조계종을 부정한다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기독교 표만 나는 꽉 잡겠다 이거죠. 갖겠다. 예. 한 놈만 아, 팔겠다 이거죠. 참. 왜? 딴 건 소용없다 이거예요. 뭐 불교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기독교만 표를 기독교만 받겠다. 확실하게 표 자기 받겠다 딱 이거죠. 이게 아, 조금 아까 얘기한 거랑 참 똑같지 않아요? 딱 똑같네요. 예, 네. 다수고 남을 미워는 할지언정 자기한테 표를 주는 그 한계층만 딱 잡겠다는 얘기예요. 아, 참 계산적이면서 아주 네. 혹시 이 사진 보면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꾼 전광훈 목사님. 지금 MBC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난 진짜 왜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는 자체내 방송도 하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더라고. 뭐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200명이 뭐 야당이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빨갱이 국회가 뭐 어떻고 해서 우리나라는 뭐 끝나는 거다. 뭐 이런 방송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것도 쩌렁쩌렁 울리게. 그리고 나서 MBC에서 기자가 가가지고 조금 아까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무슨 내가 어머, 그런 말을 해. 아 근데 어머. 이거는 너무 기억 상실증인가? 왜 그래요? 이런 거짓말을 주의 종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참 저는 양심이 참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예, 옛날에 뭐 빤스 목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빤스를 그 사람이 내리는 그 사람인가요? 뭐 그 어, 사람인데 그 어머. 뒤에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금 믿었어요. 야, 그러면 그렇지. 아마 그럴 수가 없지. 예,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마 반대파 쪽에서 그 음해를 한 가짜 뉴스일 거다 했는데 요번 MBC 요 건을 보고 저 음. 사람은 입에 침도 안 발리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아니 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양심을 갖고 좀 인간이기를 인간이어야지 그게 뭐예요. 예, 지금 이 사람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빨갱이가 차지하고 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far right populism에 커뮤니즘을 미워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빨갱이는 네. 없어요, 우리. 저도 자영업을 하고 여러분도 지금 큰 회사에 다니는 가족의 이론들이 있고 다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가 뭐 사회주의 하자,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긴 있겠지 소수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지금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렇게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살자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로 정부가 구성됐고 근데 그걸 갖다가 빨갱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치면서 그것들을 다 끌어내려야 된다 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난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이 far right 무브먼트의 far right populism의 이 실체를 지금 세계 어디서나 보고 있구나. 한국에서도 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곳곳에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 극우 인기 영합주의 이 문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카페 NC 코리안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질문 제목은요. 아파트가 좋을지 타운홈이 좋을지 잠팅 님께서 보낸 질문인데요. 출국이 2달 남았는데 아직 고민입니다. 저는 듀 캔서 인스티튜트로 1년 연수 가는 MD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자고요. 5학년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 없이 갑니다. 처음에 미국은 무조건 타운홈이지 했다가 여자 혼자 애랑 달랑 둘이 가는데 2층짜리 뚜리베드룸 타운홈 관리할 자신이 없고 솔직히 치안도 무섭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살림을 제대로 잘 해본 적이 없어서 큰 집에 살림을 하는 게 좀 자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생활 편리성을 생각해서 어 걸어갈 수 있는 마트, 몰이 있는 몰과 가까운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또 "아파트 층간 소음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 무경험자이면서 여자 혼자 남자 초등학생 아들 하나 데리고 가는 경우 "아파트가 좋을까요? 타운홈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거든요. 자 어떠세요? 김 사장님, 세바스찬은? 이런 분 같은 경우 아파트가 좋을까요? 타운홈이 좋을까요? 예, 미국에서 아파트도 괜찮아요. 지나치게 오래된 거 아니면 적어도 그냥 30년, 40년 돼서 굉장히 좀 내부도 낡고 뭐 건물도 좀 너무 오래되고 네. 그런 것만 아니면 적어도 10년 이상 된 것도 꽤 깨끗합니다. 아파트도. 그래서 네. 아파트도 괜찮고요. 그 대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 나무 하나 사이로 이렇게 아래, 위, 옆 이렇게 가려져 붙어 있어서 남들이 내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가 뛰어놀아서 남들한테 가끔 음. 컴플레인 받을 수도 있긴 있죠. 아파트가.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분도 거기에다 썼듯이 네. 가능만 하다면 저는 타운하우스를 권하고 싶어요. 가격만 어 비슷하다면은. 네. 왜인가요? 타운하우스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죠, 미국에서는. 마음이 음. 편해요, 살기에. 왜냐하면 그 옆집하고는 거의 뭐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타운하우스도 사실 붙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집 관리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아파트에 있을 때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하면은 뭐 화장실이건 뭐 전구건 뭐 전구까지는 고쳐주는지 잔디. 모르겠지만 다 어. 해주니까 그건 참 편합니다. 네. 근데 타운하우스도 그게 오래된 게 아닐 때는 고장 날 일이 거의 없어요. 고장 날 그렇죠? 일이. 예. 네. 처음에 이제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실 텐데 뭐 고장 날 게 뭐가 음. 있습니까? 뭐 에어컨 같은 거 웬만큼 오래된 집 아니면 에어컨 잘 될 거고 히터 될 거고 욕조에 물 잘 나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밖에 이렇게 뭐 잔디 깎고 청소하는 거는 그 타운하우스 자체가 섭 디비전에 관리해 주죠?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음. 본인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디비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네. 하나는 이분이 이제 그 차를 자꾸 운전해서 뭐 어디 사러 가고 하는 게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캐롤라이나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캐롤라이나에서는 걸어서 아파트에 살더라도 걸어서 이렇게 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내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차를 네네. 어차피 운전을 하셔야 돼요. 차를 어차피 맞아요. 운전하셔야 돼요. 자, 그럴 네. 바에는 파킹랏이 조금 여유가 있는 타운하우스가 좀 낫죠. 파킹랏이 그렇군요. 좀 안 좋은 네. 아파트보다는. 왜냐하면 네. 태반님도 생각나시잖아요. 뭐 어떤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뭐 쇼핑하러 가는 데가 그거는 좀 없잖아요. 거의 꿈 같은 없죠. 일이죠? 예, 네. 한국의 아파트는 다르겠죠. 왜냐면 아파트 옆에 상가가 네.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지가 슈퍼마켓 않아요. 있고. 예, 그래서 어차피 그렇죠. 장을 보시러 잠깐 운전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동네 운전이기 때문에 5분 10분 네. 잠깐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일주일간 먹을 거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린 아드님과 함께 두 분이니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답글을 다신 도도 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메인테넌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대요. 음, 층간소음이 있지만 가족들이
전등이며 수도꼭지까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편하대요. 예. 미국 오기 전에 저도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로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집 관리에 큰 신경 안 써도 되다 보니 편해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딱 1 년이면 살고 싶은 타운하우스 쪽으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 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대답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그쵸.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경험은 될 편하죠. 예. 자, 그 네. 세바스찬 한번 어때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음. 타운하우스에 살아도 이제 아이가 혼자 뛰어놀 수는 없거든요. 이제 친구들을 사귀거나 이러기에는 차라리 아파트가 더 괜찮고요. 이제 뭐 한 3년 정도 살면 2 년이나 이상 살면 타운하우스도 괜찮지만 1 년이면 사실 좀 짧거든요. 아파트도 6 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거의 신경 쓸 일이 없고 이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제 타운하우스에 살면 쓰레기통을 넣었다 뺐다 그러거든요. 음. 근데 사실 별건 아닌데 인제 하다 보면 귀찮습니다, 인제 사실은. 근데 그리고 또 인제 우리 한국인들이 동포분들이 인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뭐 재활용 그런 거 신경 쓰지 크게 한국보다는 신경이 덜 쓰이기 때문에 그것도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타운하우스도 괜찮긴 하지만. 네. 아, 지금 좋은 거 지적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아파트에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애들이 아파트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거기도 어떤 골목대장 비슷한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 중심으로 매일 아이들이 잘 모여서 놀면은 영어가 금방 늘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빠르게 뛰어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점 맞습니다. 세바스찬 지적이 맞아요. 네. 세바님 한번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저라면은요. 아이 1 명이고 1년 살 거면은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살림하는 거가 자신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살림하는 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큰 집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 혼자 아이랑 산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 살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살림에 신경 많이 안 쓰고. 맞습니다. 그 집이 넓으면 인제 청소할 것도 힘들어요. 많고 힘들어요. 뭐 네. 들여다놔야 되고 집이 가구가 없으면 또 휑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1년 사는데 가구 같은 것도 많이 들여다 놓기도 좀 그렇잖아요. 부담 다 버리고 하든지 주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파트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미국의 뭐지 도면 그리는 그 설계사분들 협회가 있었는데 에서 들은 얘긴데요. 네. 1 인당 1 명이 필요한 그 개인 공간이 300 스퀘어피트라고 합니다. 300 스퀘어 핏? 크진 예. 않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4 인 가족이면 30-40이 뭐 이렇게 해서 1,200 에서 뭐 1,500 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넓진 않죠. 작으면 인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는 지인 일본 분이랑 했는데 네. 그 일본 분은 인제 도쿄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도쿄에 인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 그래요? 집에 아파트에 갔더니 이게 원룸이잖아요. 거기는 거실이 한 2 명 3 명, 서너 명 들어 놓으면 인제 꽉 차거든요. 저기 이게 일본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 예. 거기 인제 하우징도 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뉴욕만치 비싸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그분들이 뭐 불행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 아무렇지 어떤 뭐 않아요. 기준점이 뭐 어떠냐에 따라 인제 판가름 네. 나야겠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집은 그래 뭐 좋다고 한국에 있으면 "야 너 몇 평 사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대방의 평가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뭐 본인만 괜찮으면 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럼 결론 네. 내려졌습니다. 2대 1로 아파트 사는 거를 이제 아파트. 결정해 줬습니다. 2대 1. 자, 그렇죠. 네. 음. 별빛이 네. 흐르는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택님 아파트
결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김 사장님 지역 소식 전해주세요.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샬롯에 왔습니다. 오늘이요? 예. 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샬롯에 온 이유는 바로 내년에 2020년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020년.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아주 중요하죠. 우리 자신들한테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북미대와 여러 가지 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네네. 벌써 한 뉴스에서는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조 바이든을 이렇게 한번 씹었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뭐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끔 바라는 거예요. 북한 아직도 대화는 결렬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트럼프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 조 바이든한테 뭐 한 방을 날렸어요. 북한에서 벌써.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항상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공화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네. 때는 공화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하고 7월에 민주당이 합니다. 한 달 차이로.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화당이 7월 달에 전당대회하고 민주당이 8월 달에 하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 8월에 뒤에 전당대회를 해요. 근데 그렇군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2020년 8월 24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바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합니다. 네. 장소는 스펙트럼 스타디움. 이게 이제 그 업타운에 있는데 네. 호넷의 농구 경기하고 뭐 요런 거 하는 경기장입니다. 네. 더 큰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 따로 있고요. 큰 거 있죠. 저쪽에. 네네, 봤어요. 그거 말고 이거는 조금 업타운에 있는 조금 작은 건데 한 많아야 2만 명이 들어갈까 말까. 10,000명 조금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별로 큰 건 아니고 실내 체육관. 여기서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작은 데서 하나 이렇게 약간 의아해요. 왜냐면 예년에 봤을 때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보면 뭐 3, 4만 명, 뭐 5, 6만 명까지 모이는 걸 봤는데 이번에 좀 작더라고요. 어쨌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에 온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는. 그러니까 준비식을 오늘 하는 거예요. 결단식을. 그래야 네.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다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돈이겠죠. 뭐 이거 전당대회 하는데 뭐 8천만 불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와서 샬롯에서 일단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유니온 카운티 먼로우라고 있습니다. 샬롯에서 저희 샌드힐 집 쪽으로 오다 보면 74번 도로 타고 오는 데가 바로 유니온 카운티인데 그 먼로우에 뭐가 있냐면 섬유 공장이 있어요. 옛 섬유 공장이. 네.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섬유 노동자가 2000년도에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되던 사람들이 지금 뭐 10,0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수출액은 꽤 된대요. 그런데 그래요. 펜스 부통령이 그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이유는 새로운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덕택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섬유산업이 다시 이렇게 건재하게 가고 있다. 요거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그 공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방문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면 그린스보로 가요. 그린스보로에 가서 이제 거기에 큰 부자가 있어요. 기업체 CEO가 트럼프 승리 자축연 이걸 합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런 파티를 해요. 파티를 그린스보로에서.
그러면서 이 CEO가 이제 또 돈을 좀 도네이션 하겠죠. 도네이션 하면 또 펜스 부통령이 자기 수첩에다가 그 CEO 이름을 적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슨 산업 같은 거 있을 때 그 CEO한테 이 사업 당신이 좀 하시오 하고 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비 세상을 활동을 그렇게 하는 세상을 거죠? 굴러가겠죠. 예. 하여튼 그런 거 하러 펜스 부통령이 옵니다. 자, 정치적인 건 그렇고 우리 사업적으로는 8월 24일부터 8월 27일 2020년 그 많은 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업타운 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우리 한인 자영업 하시는 예를 들어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가 뭐 세탁소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숙박업소라든가 뭐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뭐 공화당 당원들이 뭐 얼마나 많이 사 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불고기 푸트럭 같은 거 가져가서 뭐 불고기나 김밥을 팔아도 좀 팔리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거는 저의 쓸데없는 생각이고 여하튼 우리 자영업 사장님 사모님들 이 소식 참고하시고 한번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역 및 네. 산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 준비해 주시고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